인공지능이 70년 동안 쫓아온 목표, 사람처럼 무엇이든 해내는 AGI입니다. 실패를 반복하던 그 목표에 지금 달성 선언이 나왔습니다. 젠슨 황은 우리는 AGI를 달성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샘 올트먼도 사실상 AGI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티아 나델라는 근처에도 못 갔다고 답했습니다. 며칠 뒤 올트먼은 자기 말을 영적인 진술이라고 거뒀습니다. 누가 맞는지 직접 시험해보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으니 말로 따지는 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냥 재보는 게 빠르겠죠. 마침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2019년 구글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던 프랑수아 숄레가 아크AGI라는 시험을 하나 만듭니다. 설계 원칙은 딱 하나였습니다. 사람에게는 쉽고 인공지능에게는 어려운 문제를 모은다. 문제를 푸는데 지식은 필요 없습니다. 언어도 숫자도 상식도 안 씁니다. 물체가 존재한다는 것, 대칭과 안팎이 있다는 것, 셀 수 있다는 것, 사람이 아기 때부터 갖고 있는 몇 가지 전제만 씁니다. 화면에 색칠된 칸들이 있는 격자가 나옵니다. 예시를 두세 개 보여주는데 왼쪽 격자가 오른쪽 격자로 바뀐 모습이에요. 어떤 규칙으로 바뀌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새 격자가 나오면 알아낸 규칙을 적용해서 답을 그리면 됩니다. 채점은 아주 엄격합니다. 칸 하나만 틀려도 0점이고 부분 점수도 없습니다. 첫 번째 판인 아크AGI1은 5년 동안 아무도 못 풀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안에 조절 가능한 숫자를 잔뜩 넣어놓고 틀릴 때마다 그 숫자들을 조금씩 고쳐가며 학습합니다. 숫자가 많을수록 큰 모델이고요. 그리고 크게 만들면 성능이 좋아진다는 게 그때까지의 공식이었습니다. 그 5년 동안 숫자의 개수가 5만 배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점수는 안 올랐어요. 크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문제는 모델의 크기가 아니라 정답을 내놓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2024년 말 갑자기 뚫립니다. 답을 한 번에 내는 대신 답을 내고 그 답이 예시와 맞는지 스스로 검증하고 틀렸으면 다시 시도하는 방식입니다. 지금은 85%를 넘습니다. 인공지능의 성능을 재는 이런 시험들을 벤치마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벤치마크 점수는 서서히 오르지 않습니다. 오래 멈춰 있다가 갑자기 돌파됩니다. 시험이 뚫렸으니 더 어려운 시험을 만들어야겠죠. 그렇게 두 번째 판인 아크AGI2가 나옵니다. 형식은 같지만 여러 규칙이 겹쳐 있습니다. 사람 한 명이 풀면 평균 66%를 맞춥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풀면 100%입니다. 인공지능의 공식 최고 성적은 54%입니다. 사람 한 명의 평균에 근접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붙습니다. 같은 모델이 그냥 답하면 31%를 냅니다. 문제 하나당 비용은 80센트, 우리 돈으로 1,000원가량입니다. 여기에 검증하고 다시 시도하는 절차를 붙이면 54%가 됩니다. 문제 하나당 비용은 30달러, 4만 원이 넘습니다. 성능은 1.7배 올랐고 비용은 38배로 늘었습니다. 주최 측은 2025년 결과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점수를 올리는 것은 이제 돈과 공학의 문제다. 싸게 푸는 것만이 아직 아무도 모르는 문제로 남아있다. 돈을 쓰면 사람만큼 맞춥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문제를 몇 초 만에 공짜로 풉니다. 2026년에는 세 번째 판인 아크AGI3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격자 문제가 아니라 게임입니다. 화면이 뜨는데 설명서도 없고 무엇이 목표인지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조작은 방향키 5개와 되돌리기, 그리고 화면 클릭이 전부입니다. 직접 눌러보고 무엇이 바뀌는지 관찰하고 규칙을 세우고 무엇을 해야 이기는지를 스스로 알아내야 합니다. 게임 이름조차 공개하지 않습니다. 네, 글자 기호만 붙입니다. 이름이 힌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숫자도 문자도 언어도 쓰이지 않습니다. 열쇠나 꽃 같은 실제 사물의 그림도 쓰지 않습니다. 초록색이 통과를 뜻한다는 식의 관습마저 금지됩니다. 학습으로 얻은 지식을 전부 제거한 것입니다. 이 게임들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종은 다릅니다. 통계로는 사람이 이 게임을 결국 100% 풀어낸다고 나옵니다. 다만 그 통계를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게임 하나당 일반인 10명이 시도하는데 그중 최소 2명만 완주하면 그 게임이 채택됩니다. 물론 6명 이상 푼 게임도 많고요. 그러니까 못 푸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총 486명이 참여했고 시도는 2883번이었습니다. 성공한 시도의 중간 소요 시간은 8분 남짓이었습니다. 이 시험이 쉽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 중에도 못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험에 의미가 있는 건
다음 숫자 때문입니다. 같은 게임에서 인공지능의 공식 성적이 이렇습니다. 클로드가 0.5%, 제미나이가 0.4%, GPT가 0.2%, 그록이 0.1%, 2026년 5월에 나온 최신 모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0.5%를 못 넘겼어요. 사람은 100%고요. 일반인이 8분에 푸는 게임을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이 못 풉니다. 사람이 8분에 푸는 걸 인공지능은 0.5%로 합니다. 누가 봐도 아직 멀어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는 AGI를 달성했다고 말했죠. 둘 중 하나는 틀린 것 아닌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두 사람이 AGI라는 같은 단어로 서로 완전히 다른 걸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GI의 정의는 합의된 적이 없습니다. 오픈 AI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대부분의 일에서 사람을 능가하는 고도로 자율적인 시스템, 능력이 아니라 경제적 결과를 기준으로 삼은 거죠. 그런데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와 맺은 계약서에는 더 구체적인 기준이 들어 있었습니다. 충분한 AGI란 1000억 달러의 이익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이다. 계약서에서 AGI는 금액으로 정의됐습니다. 이 조항이 발동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 기술에 대한 접근권을 잃게 되어 있었거든요. 조항은 2025년 10월과 2026년 4월 두 차례 개정을 거치며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그럼 젠슨 황은 어떤 기준으로 AGI를 달성했다고 말한 걸까요? 기준을 정한 사람은 그가 아닙니다. 팟캐스트 진행자가 먼저 물었어요. 인공지능이 혼자서 기술 회사를 창업해서 10억 달러 가치까지 키울 수 있느냐고요? 젠슨 황은 그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답합니다. 지금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곧바로 단서를 답니다. 10억 달러라고 하셨지 영원이라고는 안 하셨죠. 잠깐 떴다가 사라지는 서비스도 이 기준을 충족한다는 뜻입니다. 회사를 세워서 오래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일과 잠깐 인기를 끄는 앱을 만드는 일은 다릅니다. 그런데 두 번째만 해도 AGI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대화에서 그는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런 인공지능 10만 개가 모여도 엔비디아를 만들 확률은 0%입니다. AGI를 달성했다고 말한 사람이 그 AGI로는 자기 회사를 못 만든다고 말한 겁니다. 인공지능의 시대를 이끄는 수장의 말조차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정의가 이렇게 제각각이면 누가 좀 정리를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2023년 구글 딥마인드가 인공지능의 수준을 재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잘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넓은 범위에서 하는가. 이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알파폴드는 이미 세상에 어떤 인간보다 뛰어납니다. 생물학자들이 수십 년 걸려 풀던 문제를 풀어냅니다. 다만 그것 하나만 합니다. 체스의 딥블루도 바둑의 알파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영역에서는 사람을 아득히 넘었고 그 밖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든 해내야 하는 영역에서 챗GPT는 어느 수준인가? 딥마인드의 판정은 이렇습니다. 훈련받지 않은 일반인과 비슷하거나 조금 나은 정도. 그리고 그보다 나은 단계에 도달한 시스템은 아직 없다고 적었습니다. 오픈 AI가 도달하려는 AGI는 대부분의 일에서 인간 상위 1%를 넘어서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딥마인드의 기준으로 본 지금 위치는 훈련받지 않은 일반인 수준입니다. 그럼 반대편, 그러니까 시험을 만든 쪽은 뭐라고 할까요? 앞에 시험을 만든 프랑수와 숄레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지능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습득하느냐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과 계산 자원을 무한히 쓸 수 있다면 모든 경우의 수를 하나씩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가 풀립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사고하지 않습니다. 몇 번 보고 규칙을 알아냅니다. 그 효율이 지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AGI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람과 같은 효율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시스템. 여기에 또 한 명의 세계적인 석학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신경망 연구로 컴퓨터 과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튜링상을 받은 얀 르쿠는 AGI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 낙관론을 가장 강하게 반박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지적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지능도 전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극도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젠슨 황은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를 보고 왔다고 말합니다. 숄레는 그 방식을 보고 아직이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걸 세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궁금해집니다.
일반인이 8분에 푸는 걸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은 왜 못하는 걸까요? 알아낼 방법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모든 실행을 녹화하거든요. 인공지능이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가설을 세웠다가 언제 버렸는지까지 전부 글로 남습니다. 2026년 5월 주최 측이 그 기록 160건을 분석해서 공개했습니다. 실패 유형이 3가지로 나왔습니다. 첫째, 부분은 보는데 규칙을 만들지 못합니다. 한 게임에서 클로드는 특정 버튼을 누르면 물체가 회전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다른 버튼이 색을 붓는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규칙으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회전이 어느 면에 색이 들어갈지를 결정하니까 색을 붓기 전에 물체를 목표에 맞춰 돌려놓아야 한다는 것, 이 한 걸음을 넘지 못했습니다. 주최 측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모델들은 아무것도 관찰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찰한 것을 세계에 대한 이해로 정착시키지 못해서 실패합니다. 둘째, 아는 게임으로 착각합니다. 기록에 남은 착각의 목록입니다. 테트리스, 벽돌 깨기, 퐁, 소코반, 전부 인공지능 연구에서 성능 측정용으로 수없이 학습시켜온 인공지능이 익히 아는 고전 게임들이죠. GPT는 한 게임을 벽돌 깨기라고 판단했습니다. 화면 위쪽에 블록이 늘어서 있는 게 비슷해 보였던 겁니다. 실제로는 열쇠 조합 게임이었습니다. 주최 측의 정리입니다. 국소적인 시각적 유사성이 게임 전체에 대한 이론으로 굳어집니다. 그리고 모델은 잘못된 가능성을 시험하느라 행동을 낭비합니다. 셋째, 이기고도 못 배웁니다. 클로드가 어떤 게임의 1단계를 37번 만에 통과했습니다. 겉으로는 깔끔한 승리처럼 보였죠. 그런데 클릭했을 때 화면 속 격자가 어떤 규칙으로 반응하는지 그 판단이 틀린 상태였습니다. 잘못 읽은 규칙이랑 만만한 단계가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뿐이었어요. 2단계에서 진짜 규칙이 필요해지니까 실패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틀린 판단이 더 굳어졌어요. 목표를 하나씩 클릭해서 채우면 된다는 확신이 생겨버린 겁니다. 결국 같은 행동만 반복하다 끝났습니다. 주최 측은 이걸 클릭 낚시라고 불렀습니다. 최종 점수 2%였고요. 한 판을 통과하는 것과 게임을 이해하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분석에서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두 모델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클로드는 확신에 찬 틀린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짧은 구간에서는 규칙을 빨리 찾아냅니다. 그런데 일단 틀린 확신이 생기면 거기에 매달려 공격적으로 밀어붙입니다. GPT는 이론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가설은 훨씬 많이 냅니다. 심지어 정답에 해당하는 생각을 말로 뱉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정하지 못하고 테트리스와 퐁과 벽돌 깨기 사이를 계속 오갑니다. 주최 측의 결론은 이겁니다. 클로드는 잘못 압축했고 GPT는 압축하지 못했다. 하나는 틀린 확신에 갇혔고 하나는 결정을 못 내린 거죠. 두 모델 다 다르게 헤맸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화면 속 세상을 정말로 이해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작동 원리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의 인공지능은 인터넷에 쌓인 글을 놓고 앞의 문장을 보고 다음에 올 단어를 맞히는 훈련을 수억 번 반복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동합니다.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그럴듯한 것을 고릅니다. 처음 보는 화면이 들어오면 처음 본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학습한 것 가운데 가장 비슷한 것을 꺼냅니다. 그래서 그 게임을 벽돌 깨기라고 판단했습니다. 오작동이 아니라 설계대로 작동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학습이 끝난 뒤에는 더 이상 배우지 않습니다. 대화 중에 기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대화 내용을 매번 다시 읽어주기 때문입니다. 창을 닫으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한 판을 이겨도 그 사실이 남지 않습니다. 틀린 판단을 그대로 들고 다음 판으로 갑니다. 인터넷 전체에서 다음 단어를 맞히도록 만든 방식이 처음 보는 것 앞에서는 인공지능을 멈춰 세웁니다. 같은 원리가 강점이면서 동시에 한계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 게임들이 쓰는 전제는 넷뿐입니다. 물체는 하나의 덩어리로 존재한다는 것, 대칭과 안팎이 있다는 것, 중력과 관성이 있다는 것, 어떤 것들은 의도를 갖고 움직인다는 것. 인공지능은 이 넷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물체가 가려져도 계속 존재하느냐고 물으면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중력도, 대칭도, 의도라는 개념도 압니다. 인터넷 전체를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는데 쓰지를 못합니다. 글로 배운 지식을 현실 세계의 눈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한계가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실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2026년 5월 스타벅스가 인공지능 재고 관리 시스템을 폐기합니다. 도입한 지 9개월 만에요. 원래 방식은 이랬습니다. 직원이 태블릿 카메라로 창고 선반을 비추면 인공지능이 우유랑 시럽이 몇 개 남았는지 자동으로 파악한다. 도입 당시에 회사 최고 기술 책임자가 이걸 인공지능 혁명이라고 소개했고요. 실제로는 어땠냐면요. 비슷하게 생긴 우유 종류를 헷갈렸고 선반에 놓인 재료를 아예 인식 못하고 건너뛰었습니다. 초기 홍보 영상에도 선반 위에 시럽 한 병을 못 알아보는 장면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결국 매장은 손으로 세는 방식으로 돌아갔습니다. 인공지능한테 시럽이 뭐냐고 물으면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선반 위에 시럽 한 병을 못 봅니다. 여기까지 인공지능의 세 가지 모습을 봤습니다. 사람이 몇 초에 푸는 걸 못 풀고 정의는 저마다 다르고 다 알면서도 눈앞에 시럽 하나를 못 봅니다. 그럼 잘하는 일과 못하는 일을 가르는 기준은 뭘까요? 이 시험을 운영하는 곳의 이름은 아크프라이즈입니다. 숄레가 만든 비영리 재단으로 매년 상금을 걸고 대회를 열며 결과를 보고서로 냅니다. 그 보고서에 답이 적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어떤 분야를 자동화할 수 있는 조건은 둘입니다. 하나, 그 분야의 지식을 충분히 갖고 있을 것. 둘, 그 분야가 정답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장치를 제공할 것. 이런 분야를 검증 가능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분야라는 뜻입니다. 코드는 실행되거나 안 되거나 둘 중 하나죠. 수학은 맞거나 틀리거나 바둑은 이기거나 지거나 채점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들이 먼저 자동화된 겁니다. 반면에 좋은 기획인지 좋은 결정인지 창고 선반에 시럽이 몇 병 있는지는 즉시 채점해줄 장치가 없습니다. 같은 보고서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의 추론 능력은 분야 지식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잠시 음미해 보십시오. 이 규칙이 진짜인지 실험 3가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입니다. 주최 측이 연구진을 고용해서 인공지능 옆에 붙어 전략을 알려주는 코드를 만들게 했습니다. 연구진은 공개된 게임 3개를 직접 해보면서 그 코드를 짰고요. 결과가 이랬습니다. 그 3게임과 비슷한 유형에서 클로드가 97.1%를 냈습니다. 코드를 붙이기 전에는 0%였던 게임인데도요. 그런데 다른 유형의 게임에서는 코드를 붙여도 0%였습니다. 전략 코드가 인공지능에게 지능을 준 게 아닙니다. 가설을 하나 쥐어준 겁니다. 그 가설이 맞으면 사람만큼 하고 틀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가설은 사람이 만들었죠. 주최 측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전용 전략 코드는 AGI의 진전을 재는 방법이 아니다. 본 적 있는 환경에서의 성능이 처음 보는 환경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실험입니다. 여기서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자기 자신을 개선하기 시작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지 않겠는가? 2026년 5월 클로드를 만든 엔스로픽의 공동 창업자 잭 클라크가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2028년 말까지 인공지능이 자기 후속작을 스스로 만들 확률이 60%라는 것입니다. 그럴만합니다. 인공지능 연구는 채점표가 완벽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코드는 실행되거나 실행되지 않고 성능 점수는 오르거나 내립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전에도 있었습니다. 2016년 3월 서울에서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이 열립니다. 이국 37수째 알파고가 둔 수를 보고 해설자들이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라면 절대 두지 않는 자리였거든요. 나중에 확인해보니 알파고 자신도 사람이 그 수를 둘 확률을 1만 분의 1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승부를 결정했습니다. 이세돌은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알파고가 확률 계산에 기반한 기계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를 보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알파고는 분명히 창의적입니다. 이듬해인 2017년 12월 딥마인드가 알파제로를 내놓습니다. 알파고는 사람의 기보를 학습했지만 알파제로는 기보를 아예 안 받습니다. 규칙만 알려주고 혼자 두게 한 겁니다. 체스의 경우 9시간 동안 자기 자신과 4,400만 판을 뒀습니다. 학습을 시작한 지 2시간 만에 어떤 인간보다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4시간 만에 당시 세계 최강 체스 프로그램을 넘어섭니다. 수백 년간 쌓인 정석도 종반 데이터베이스도 쓰지 않았습니다. 100판을 두어 28승 72무 한 판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알파제로가 초당 8만 수를 검토하는 동안 상대 프로그램은 초당 7천만 수를 봤습니다. 1000배 가까이 적게 보고도 이긴 것입니다.
1997년 딥블루에게 패배한 체스 세계 챔피언 게리 카스파로프가 이렇게 평했습니다. 기계가 끝없이 메마른 수를 두며 완벽에 접근할 것이고 결국 무승부로 끝날 것이라는 게 통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본 알파제로는 물질보다 기물의 활동성을 우선합니다. 내 눈에는 위험하고 공격적으로 보이는 자리를 선호합니다. 프로그램은 대개 만든 사람의 우선순위와 편견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알파제로는 스스로를 프로그래밍했습니다. 그러니 그 스타일은 곧 진실을 반영한다고 말하겠습니다. 기계가 사람이 찾지 못한 방법을 찾아낸 일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럼 인공지능이 스스로를 개선하기 시작하면 정말 나머지도 다 따라올까요? 알파제로에게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겼는지 졌는지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바둑과 체스에는 완벽한 채점표가 있었습니다. 이겼거나 졌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4,400만 판을 두는 동안 무엇이 좋은 수인지를 스스로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연구에도 채점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는 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세계에서 목표를 스스로 찾아내는 능력에는 채점표를 붙이는 방법이 아직 없습니다. 무엇이 좋은 목표인지 사람이 정해주는 순간 그것은 다시 사람의 지식을 넣은 것이 됩니다. 그러면 앞의 전략 코드 실험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아는 판에서는 잘하고 처음 보는 판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기계가 스스로 가설을 세우고 채점할 수 없는 한계는 고스란히 인간의 일터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실험은 한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026년 6월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냅니다. 취업자 5,512명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생성형 인공지능을 쓰는 근로자의 업무 시간이 3.8% 줄었습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1시간 30분이요. 절약된 시간을 전부 다시 일에 쓴다고 치면 생산성이 약 1% 늘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많이 절약한 사람과 업무 처리량이 늘어난 사람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통계에서 두 값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치를 상관계수라고 하는데 이 값이 0이었어요. 아무 상관도 없다는 뜻입니다. 시간은 아꼈는데 일은 하나도 더 안 한 겁니다. 보고서는 이 결과를 1987년 경제학자 로버트 솔로의 관찰과 연결합니다. 컴퓨터의 시대는 어디서나 보이는데 생산성 통계에서만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요. 개인이 아낀 시간이 회사 전체의 성과로는 이어지지 않는 바로 그 현상입니다. 그럼 일자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 사례는 실제 직업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딥러닝의 아버지로 불리는 제프리 힌턴의 예측에서 시작됩니다. 인공지능의 겨울 동안에도 신경망을 놓지 않았고 2012년 딥러닝의 돌파구를 만든 팀의 지도 교수였으며 2024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2016년 그는 토론토의 한 학회 무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사선과 의사로 일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절벽 끝을 넘어갔는데 아직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은 코요테와 같습니다. 발밑에 땅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방사선과 전공의 양성을 중단해야 합니다. 5년 안에 딥러닝이 방사선과 의사보다 영상을 잘 읽게 되는 것은 완전히 명백합니다. 10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방사선과 의사가 충분합니다. 인공지능 권위자의 이 한마디는 의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이 발언은 실제로 사람들의 진로를 바꿉니다. 방사선과는 미국 의대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전공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미국 방사선과 레지던트 자리 중에 미국 의대 졸업생이 채운 비율이 41%밖에 안 됐습니다. 학생들이 방사선과를 너무 위험한 선택이라고 본 겁니다. 한 레지던트는 훗날 이렇게 적었습니다. 힌턴이 그 말을 했을 때 자신은 대학 3학년이었고 그 예측 때문에 다른 길을 택한 사람들을 몇 명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미국의 방사선과 의사 수는 줄기는커녕 약 10% 늘었습니다. 2025년 방사선과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보수를 받는 전문과가 됐고 레지던트 정원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영상의학과 인원은 2016년 약 260명에서 400명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55% 증가입니다. 같은 기간 그 병원은 250개가 넘는 인공지능 모델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측대로 인공지능은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늘었습니다. 힌턴은 2025년에 자신의 예측이 틀렸다고 인정했습니다. 시점을 잘못 봤다는 것, 그리고 영상 판독이라는 하나의 작업을 방사선과라는 직업 전체와 같은 것으로 취급했다는 것이 그가 밝힌 이유였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방사선과 전문의 존 몽거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런 예측을 한 사람들은 컴퓨터 비전은 이해했지만 방사선과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컴퓨터 비전은 기계가 사진과 영상을 알아보게 만드는 분야입니다. 영상을 판독하는 능력만 봤다는 뜻입니다. 방사선과 의사가 영상을 읽는 데 쓰는 시간은 업무의 약 3분의 1입니다. 나머지는 촬영을 관리하고 결과를 임상의에게 설명하고 환자와 상의하고 전공의를 가르치고 촬영 방식을 조정하는 일입니다. 게다가 인공지능이 판독 속도를 높이자 병원은 오히려 더 많은 영상을 찍었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나머지 업무의 총량도 걷잡을 수 없이 늘었습니다. 작업의 자동화와 직업의 소멸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현실의 일자리는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출발점이었던 아크에이지아이 시험 자체가 공정하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한쪽 이야기라면 당연히 반대쪽 주장도 있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비판은 이렇습니다. 인공지능이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더 어려운 시험을 새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골대를 옮긴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시험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람이 일반 지능을 갖고 있다고 전제한다면 모든 사람이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에게 문제를 주면 잘 풀지 못합니다. 앞서 직접 해봤을 때도 풀지 못했고요. 그럼에도 인공지능은 거의 완벽하게 풀어야 지능을 인정받습니다. 이것은 AGI 시험이라기보다 IQ 시험에 가깝다는 지적입니다. 조건도 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화면을 눈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인공지능은 화면 대신 어느 칸이 무슨 색인지를 적어놓은 숫자표를 받습니다. 회의론자에게도 이해관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의 방식으로 5년 안에 AGI가 완성된다면 이와는 다른 새로운 구조를 연구하는 쪽, 앞서 나온 르쿤이나 숄레 같은 진영의 연구비는 줄어듭니다. 이 비판들은 정당합니다. 숄레 본인의 답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AGI 도달 시점은 이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쉬운데 인공지능은 풀지 못하는 문제를 더 이상 하나도 찾아낼 수 없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인공지능이 AGI에 도달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증명할 것이 남지 않는 날, 그날이 AGI입니다. 적어도 지금은 그날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보고 놀라며 이 기술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픈 AI를 창립한 사람 중 하나이자 테슬라의 인공지능 개발을 이끌었던 안드레이 카파시가 2025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날의 인공지능 연구는 동물을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유령을 소환하는 일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동물은 수십억 년의 진화를 거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얼룩말은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태어난 지 몇 분 만에 걸어요. 몸에 이미 새겨진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의 인공지능은 그런 진화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인터넷에 써놓은 거대한 글의 흔적을 흉내내며 떠도는 존재, 그러니까 유령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사람처럼 유창하게 말하지만 왜 살아남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본능은 비어 있습니다. 카파시가 꼽은 결핍이 세 가지입니다. 어제 나눈 대화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경험에서 계속 배우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뭘 해야 할지 알려주는 본능이 없다는 것. 사람은 낯선 방에 갇히면 일단 나가려고 합니다. 아무도 안 시켜도 그렇게 하잖아요. 인공지능은 그러지 않습니다. 목표를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크에이지아이 3에서 0.5%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무엇을 해야 이기는 건지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요. 스스로 방향을 정할 수 없는 유령에게는 늘 누군가가 정해준 채점표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공지능은 채점표가 있는 영역에서는 사람을 넘어섭니다. 코드가 그랬고, 수학이 그랬고, 바둑이 그랬죠. 그 목록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채점표가 없는 영역에서는 사람이 8분의 하는 일을 아직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대체되고 어떤 일이 남을지는 하나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 일에는 정답을 알려주는 장치가 있는가? 앞서 본 방사선과가 그 예입니다. 힌턴이 그 종말을 선언했을 때 스탠퍼드의 방사선과 교수 커티스 랭글로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방사선과 의사를 대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인공지능을 쓰는 방사선과 의사가 쓰지 않는 방사선과 의사를 대체할 것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이 예측은 맞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도 답하지 못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옆에서 전략을 알려주면
인공지능은 사람만큼 합니다. 다만 그 전략을 사람이 만들어줘야 한다면 지능은 여전히 사람의 것입니다. 그 전략을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에게 만들어줄 수 있게 되는 날,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엔스로픽의 공동 창업자는 2년 뒤로 보고 다른 예측자들은 10년 뒤로 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56년입니다. 그때 연구자들은 2달이면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1970년에는 3년에서 8년이면 인간 수준의 기계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봄 이미 도달했다는 선언이 나왔습니다. 70년 동안 시점을 맞힌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저는 못 풀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인공지능도 0.5%였습니다. 기계가 아직 풀지 못한 나머지 99.5%의 자리에 지금은 사람의 몫으로 남은 지능이 있습니다. ArcAGI 3LS20 주소를 고정 댓글에 둘 테니 인간임을 증명해 보세요.